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자영업자입니다. 해외 유명 브랜드 주방용품을 수입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직원 2명 두고 작게 시작했던 일이 제법 규모가 커져서 지금은 이 업계에서 제법 유명한 회사가 됐답니다.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 협찬도 하고 있어서 아마 주부님들 중엔 아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이 나이까지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건 다 남편 덕분이에요. 남편은 방송업계에서 카메라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 활용이 자유로운 프리랜서라서 큰딸이 태어났을 때부터 육아를 전적으로 도맡아 했어요. 지금도 짜잘한 학교 행사나 학부모 모임은 전부 남편이 챙기고 있죠. 제가 일에 얼마나 진심인지 아니까 자기가 좀 더 희생하는 거예요.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엄마들은 그런 저희 부부를 정말 부러워했어요. 진이 엄마 보고 있으면 너무 부러워요. 진이 아빠가 어쩜 그렇게 애들을 잘 챙기는지. 우리 남편하고는 아주 하늘과 땅 차이야. 진이 아빠 같은 남자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비법 좀 있으면 알려줘요. 난 이미 틀렸고, 우리 딸이나 좀 어떻게 해보게. 그럴 때마다 전 비법이랄 게 뭐가 있어요 하면서 어색한 웃음으로 상황을 넘겨요. 한 번 실패해 보니까 남자 보는 눈이 좀 생기더라고요. 같은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맞아요. 전 한 번 결혼에 실패한 아픔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 친한 친구들 몇 명 빼곤 이 사실을 모르죠. 어디 가서 굳이 자랑할 일은 아니니까요. 전 남편은 정말 떠올리기만 해도 치가 떨려요. 벌써 20년도 더 된 일이지만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답니다. 정체를 속이고 접근한 전 남편에게 홀딱 속아 하마터면 제 모든 걸 잃을 뻔했죠. 다행히 은인 덕분에 그 끔찍한 실체를 알고 빠르게 이혼할 수 있었지만 말이에요. 그 은인이란 바로 전 남편의 회사 직속 상사인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전 남편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당시 전 32살이었고요. 동네에서 막 작은 커피숍을 연참이었어요. 그 나이에 모아둔 돈도 뭣도 없이 덜컥 가게를 차리다니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긴 좀 부끄럽지만 아버지가 유통업계에서 제법 큰 손이셨거든요. 땅 부잣집인 외가에서 지원도 많이 해줘서 어릴 때부터 돈 걱정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또래 친구들에 비해 좀 더 치열하게, 어떻게 보면 게으르게 살았죠. 하지만 그것도 철없을 때 잠깐이었지, 나이가 30줄을 넘어가니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어느새 제 또래 친구들은 직장에서 자리를 잡았거나 자기 가게를 갖고 있거나 하다못해 결혼해서 가정이라도 꾸렸더라고요. 저만 아무것도 이룬 게 없었죠. 초조한 마음에 당장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민 끝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죠. 원래 커피를 참 좋아했거든요. 그 다음엔 부모님에게 손을 벌려 동네에 작은 커피숍을 차렸어요. 가급적이면 부모님 도움을 받고 싶진 않았지만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이자까지 쳐서 갚겠다 큰 소리를 치고 돈을 빌렸죠. 하지만 커피숍 장사는 생각보다 더 어려웠어요. 나름 번화가에 연 건데도 손님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게다가 진상 손님들은 왜 그리도 많은지. 여러 명이 우르르 몰려와서 한두 잔만 시켜 나눠 먹는 건 그나마 양반이었죠. 아예 주문도 않고 테이블에 앉아만 있다 가거나 커피가 맛이 없다면서 환불해 달라는 사람들까지 매일같이 찾아오는 다채로운 진상 손님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어요. 흑자라도 나면 좀 견딜만 했을까요? 주말 아르바이트생들 월급에 재료값에 이것저것 빼면 장사는 늘 적자였어요. 건물 월세 내기도 빠듯했죠. 그날도 그랬어요. 월세 내는 날이라서 통장을 확인해 보니 돈이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더군요. 포스기에 있던 현금까지 싹싹 긁어 모아 간신히 금액을 맞췄죠.
나 은행 다녀올 테니까 가게 잘 보고 있어.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 알바생에게 가게를 부탁한 뒤 저는 바로 은행으로 향했어요. 포스기에 있던 현금을 통장에 넣어야 월세가 빠져나갈 수 있었거든요. 얼마 안 있으면 바로 점심시간이라 발길을 재촉했죠. 은행이 있는 큰 길 사거리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갑자기 제 옆으로 무언가가 휙 스치고 지나가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요. 정신을 차려보니 제 손에 들려있던 가방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아이고 아가씨, 소매치기 당했구먼. 저놈 저기 도망갔네.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저를 부축하면서 앞을 가리켰어요. 그제야 고개를 드니 제 가방을 들고 도망가는 소매치기범이 보이더군요. 저 안에 돈 현금이 없으면 당장 오늘 월세를 못 내는데 순식간에 눈앞이 새하얘졌어요. 저는 부랴부랴 몸을 일으켜 소매치기범을 뒤쫓았어요. 하지만 여자 몸으로 건장한 남자의 다리를 따라잡기란 쉽지 않았죠. 결국 저는 거리에 주저앉아 도와주세요. 소매치기 당했어요. 누가 제발 저 사람 좀 잡아주세요. 하고 애원하기 시작했죠. 사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외치긴 했지만 누군가 진짜 도와줄 거라고 기대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남자가 그 소매치기범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육상 선수가 아닌가 싶을 만큼 빨랐어요. 순식간에 소매치기범과 거리를 좁히더군요. 추격자가 있다는 걸 깨달은 소매치기범도 더욱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요. 이윽고 두 사람은 제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홀로 거리에서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마침내 남자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제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제 가방을 든 채였죠. 여기 받으세요. 그 자식이 도망가다 안 되겠는지 가방 버리고 갔어요. 전 남자가 내미는 가방을 얼른 받아들었어요. 다행히 돈 봉투가 그대로 들어있었죠. 미안해요.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빨라서. 그 자식은 결국 놓쳤어요. 아니에요. 가방 찾아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는 무슨, 괜찮아요.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잠깐만요. 이렇게 보내면 제가 너무 죄송하잖아요. 저 이 근처에서 커피숍 하고 있어요. 시간 될 때 오시면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해 드릴게요. 전 괜찮다고 하는 남자에게 억지로 제 명함을 쥐어줬어요. 거듭 사양하던 남자는 그럼 내일쯤 한번 갈게요. 하고 인사하고는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정말 남자는 커피숍으로 찾아왔어요. 알고 보니 근처 의료기기 회사에서 일하는 영업직 사원이더군요. 외근 중에 잠깐 들린 거라면서 커피 한 잔을 주문하더라고요. 저는 제일 큰 사이즈로 커피를 한 잔 만들어주고 샌드위치와 쿠키도 같이 챙겨줬습니다. 외근 중이신 거면 식사도 제때 못 하실 텐데 이거 같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아직 점심 전인데 잘 먹을게요. 어머, 아직 점심도 못 드셨어요? 그럼 아예 밥을 드실래요? 제가 살게요. 괜찮아요. 이거면 충분해요. 여기서 먹고 가도 되죠? 그럼요. 빈자리 아무데나 앉으세요. 남자는 커피숍 구석에 자리를 잡고 샌드위치와 커피를 먹기 시작했어요. 평일 오후라 다른 알바생도 손님도 없어서 가게 안이 참 한산했죠. 고민하던 저는 남자의 맞은편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혼자 먹으면 심심하잖아요. 제가 말동무 해드릴게요. 제 말에 남자는 제가 심심한 게 아니라 사장님이 심심한 것 같은데요. 하면서 피식 웃더군요. 그 순간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처음 만났을 땐 경황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남자는 제법 멀끔하니 잘생긴 편이었어요. 그때가 2년 사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혼자 된 지 1년쯤 됐을 때였거든요. 개업하고 장사한다고 바빠서 친구들도 잘 못 만날 때였고요. 딱 외로움이 커지고 있던 시기였죠. 저는 남자와 날씨, 취미 등 별거 아닌 얘기들로 수다를 떨었어요. 오랜만에 대화다운 대화를 해서 그런지 참 즐겁더군요. 내일도 점심 못 드시면 이리로 오세요. 또 커피랑 샌드위치 드릴 테니까. 아셨죠? 그럼 내일은 돈 내고 먹을게요. 아니에요. 소매치기범한테서 제 가방 찾아주셨잖아요. 100번을 더 사드려도 모자라죠.
그럼 진짜 100번 먹으러 옵니다. 그 사이 좀 친해진 남자가 농담 아닌 농담을 하더군요. 전 얼마든지 그러라고 했죠. 그 뒤로 남자는 매일같이 저를 찾아왔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남자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됐죠. 그는 저보다 4살이 많았고요. 하루 중 회사에 앉아 있는 시간보다 밖에서 영업을 하며 돌아다니는 시간이 더 길었어요. 또 아버지는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셔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하나뿐인 여동생은 얼마 전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죠. 조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거 봐요. 진짜 귀엽죠? 하는 남자를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자꾸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맞아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 남자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어쩌다 그가 일이 생겨 가게에 들리지 못하는 날이면 하루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혼자 가게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가 왔죠. 딸, 커피숍 장사는 잘 돼? 그냥 그렇지 뭐. 힘들면 그냥 정리하고 시집가. 아우, 엄마는 또 그 소리야? 그쯤 엄마는 매일같이 전화해서 맞선을 보라고 야단이었어요. 하나뿐인 딸이 노처녀로 늙어 죽을까봐 불안하셨던 거겠죠. 너 양이 아줌마 알지? 그 어릴 때 몇 번 봤잖아. 그 아줌마 아들이 이번에 미국 유학 마치고 한국 잠깐 들어왔대. 한번 만나봐. 응? 싫다고 했잖아. 내가 지금 맞선 볼 때가 아니라니까. 자기 밥벌이도 못하는데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자기 밥벌이를 못하니까 시집이라도 가야지. 너 더 늦으면 진짜 평생 혼자 살아야 돼. 그럼 뭐 어때? 엄마랑 같이 살면 되지. 누가 너랑 살아준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급기야 엄마는 우는 소리를 했어요. 엄마 소원이야. 제발 한 번만 만나봐. 응? 싫다니까 진짜 왜 그래? 너 정말 이럴 거야?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어? 정말. 알았어. 맞선 보면 되잖아. 제 입에서 맞선 보겠다는 소리가 나오자 그제야 엄마는 전화를 끊었어요. 통화가 어찌나 곤욕스러웠는지 핸드폰을 내려놓자마자 긴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언제 왔는지 그 남자가 카운터 앞에 서 있더군요. 통화를 다 듣고 있었는지 대뜸 맞선 봐요? 하고 묻더라고요. 좀 부끄러운 마음에 네, 엄마가 하도 성화하라서 본다고 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실 거죠? 샌드위치도 먹을래요? 하고 말을 돌렸죠. 그런데 그 순간 남자의 표정이 확 굳었어요. 제 질문에는 대답도 않고 돌처럼 가만히 서 있기만 하더군요. 저기 상철 씨? 왜 그래요? 그 맞선 안 보면 안 됩니까? 네? 갑작스러운 남자의 말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왜 매일 여기 와서 커피를 먹는다고 생각해요? 공짜라서? 글쎄요. 영숙 씨 보려고 그런 거예요. 좋아하니까. 영숙 씨도 저랑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그의 직진 고백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당황한 제게 그는 맞선 보지 마세요. 알겠죠? 하고 묻더군요. 저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가 카운터 너머로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집에서 결혼하라고 난리거든요. 보아하니까 영숙 씨 부모님도 그러신 것 같은데 우리 우선은 서두르지 말고 가볍게 한번 만나봐요. 어때요? 좋아요. 그럼 우리 오늘부터 사귀는 겁니다. 꿈만 같았어요. 저 혼자만의 짝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도 저와 같은 마음일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 뒤로 저희는 반년간 크게 싸움 한 번 없이 예쁘게 잘 만났어요. 그리고 채 1년이 되기 전에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예식 날짜를 잡았죠. 아무래도 서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결혼을 서두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저희 부모님이 남자친구를 크게 마음에 들어 한 건 아니었어요. 남자친구가 그렇게 돈을 잘 버는 편도 아니었고요. 무엇보다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결혼 후엔 예비 시어머니도 모셔야만 했죠. 엄마는 너 이 결혼 꼭 해야겠니? 지금이라도 더 좋은 사람 만나려면 만날 수 있어. 네가 뭐가 아쉬워서?
하면서 마지막까지 저를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제 뜻은 완강했죠. 엄마, 난 그 사람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나 위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후회는 무슨? 자기가 가진 게 없으니까 다 너한테 맞춰주는 거야. 아쉬운 게 많은 사람이 더 숙이는 거라고. 그럼 좀 어때? 돈이야 우리 집이 많으니까 됐잖아. 그렇다고 그 사람이 자기 밥벌이를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제가 그렇게 말하자 엄마도 더는 아무 말도 못하셨죠. 심지어 아버지 몰래 돈을 융통해 예비 시가의 빚을 갚아주기까지 하셨어요. 정말 얼마나 죄송하면서 감사했는지 몰라요. 꼭 부모님이 더는 실망하지 않도록 예쁘게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저는 남자친구와 식을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 사이가 됐어요. 결혼 후에도 남편은 제게 한결같이 다정했어요. 애정 표현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가정에 충실한 좋은 남편이었죠. 퇴근 후 집에 오면 집안일도 적극적으로 도와줬고요.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땐 대부분 져주곤 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합가도 걱정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원체 무뚝뚝한 분이라 그런지 제게 살갑게 대해주시는 편은 아니었어요. 결혼 후 저는 커피숍을 정리하고 전업주부가 됐는데요. 그동안 살림을 해본 적이 없으니 시어머니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반찬 만드는 법이나 청소하는 법을 가르치면서 어쩜 이렇게 손재주가 없냐고 타박하기 일쑤였죠. 아이고, 내가 없었으면 우리 아들은 아주 쫄쫄 굶었겠어. 어쩜 잘하는 음식이 하나도 없니? 안 싸도는 너한테 살림 가르치긴 한 거야. 때때로 저희 부모님을 들먹일 때도 있었지만 참았어요. 하나뿐인 아들을 빼앗긴 기분일 테니 이해해야겠다 싶은 것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괜한 분란을 만들어 남편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정도로 남편을 참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도 좋게 좋게 넘기려고 했던 저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 생활에 고민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 고민이란 바로 남편과의 잠자리 문제였죠. 연애 시절부터 남편은 스킨십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손은 자주 잡았지만 그 이상의 진한 스킨십은 잘 하지 않았죠. 워낙 고지식한 사람이라 혼후 관계주의인가 했어요. 하루는 술을 먹고 용기를 내서 물어보니 그렇다고 하더군요. 결혼도 안 한 남녀가 잠자리를 갖는 건 좀 그렇다고요. 내가 이렇게 이성적인 매력이 없나 서운한 한편 남편에 대한 믿음이 더 생겼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진중한 사람이니까 절대 바람은 피우지 않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런 남편의 진중함이 결혼 후에까지 계속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남편과 아예 잠자리를 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신혼여행을 가서 마침내 처음으로 관계를 가졌죠. 아무래도 처음이라서 그런 걸까요? 남편은 많이 서툴렀고요. 결국 끝까지는 하지 못했죠. 그래도 드디어 하나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뭐 속궁합이야 계속 하면서 맞춰가면 될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뒤로 남편은 좀처럼 저와 잠자리를 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제가 먼저 신호를 보내도 피곤하다는 핑계로 무시하더군요. 다른 친구들은 자꾸만 하려고 드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데 저는 반대로 남편이 너무 수도승 같아서 고민이었죠. 신혼여행 가서 나랑 한 게 별로였나? 내가 그렇게 여자로서 매력이 없나? 아니면 시어머니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죠. 그래도 그 문제 외엔 너무나 다정하고 좋은 남편이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큰 불안은 없었죠. 새로운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자 저희 부부는 집들이를 시작했어요. 시가 친척 어르신들, 친정 부모님, 친구들 등 초대할 사람들이 한가득이었죠. 무엇보다 제일 걱정됐던 건 남편 회사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결혼식에서 잠깐 얼굴만 본 게 달아서 아무래도 더 긴장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이번 집들이 때 차례야 우리 상철이 내년에 과장 달 수 있어?
그러니까 회사분들 앞에서 잘해야 돼. 음식도 더 신경 쓰고. 모름지기 남자 사회생활은 여자 내조에 달려있어. 알겠니? 하고 부담을 잔뜩 줬죠. 그래서 집들이를 앞두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남편 회사 사장님이 김치를 좋아한다고 해서 철도 아닌데 배추며 갓, 무 같은 걸 잔뜩 사다 종류별로 김치도 담갔고요. 쌀도 제일 비싼 특등 쌀을 사다 밥을 짓고 고기도 직판장에서 직접 떼와서 하나하나 손질했죠. 사람을 부르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해서 갈비찜이며 잡채, 미역국, 육전, 떡 같은 걸 전부 직접 만들었어요. 거기에 집 청소에 인테리어까지. 일주일 내내 거의 잠도 못 자고 집들이 준비에만 매달렸던 것 같아요. 남편은 말로는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했지만 그래도 내심 이번에 승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좋아하더군요. 그럴수록 저는 더욱 집들이 준비에 만전을 기했죠. 그리고 마침내 대망의 집들이 날이 밝았어요. 워낙 작은 회사라서 사장님과 같은 영업팀 직원들 그리고 다른 팀 사람들까지 더해서 총 12명이 왔죠. 시어머니는 괜히 방해만 된다며 시누이 집으로 일찌감치 간 뒤였고요. 저 혼자 주방에서 종종거리며 음식 준비하고 나르랴 술 채우랴 너무 바빴죠. 잠깐 앉아서 회사분들하고 인사만 나누고 그 뒤로는 계속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던 것 같아요. 아유, 음식이 너무 맛있는데요. 우리 상철대리 영숙맥인 줄 알았는데 결혼 진짜 잘했어. 마누라가 얼굴도 예쁘고 요리도 잘하고. 아유, 그러니까요. 특히 이 잡채가 너무 맛있네요. 사모님, 팔아도 되겠어요? 그래도 간간히 귀에 들리는 회사분들의 칭찬 덕분에 힘든 줄도 모르고 일할 수 있었네요. 시간이 흐를수록 집들이는 더욱 흥겨워졌어요. 사람들은 술에 취해 자기들끼리 노래도 부르고 한쪽에선 고스톱도 치면서 놀기 시작했죠. 어느덧 시간은 자정이 다 돼가고 있었는데 누구 하나 집에 갈 생각을 안 터군요. 얼른 자리가 파해야 나도 쉴 텐데 사람들 몰래 남편에게 눈치를 줘봐도 소용없었어요. 남편도 꽤 기분이 좋았었는지 평소보다 술을 더 많이 마셨더라고요. 이미 잔뜩 취해서 자기 직속 상사와 대화 같지 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부장님, 장인어른 수술은 잘 끝나신 거예요? 다행히 잘 끝났지. 에이, 다행은 무슨 다행이에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살아서 치료비만 더 나가겠네요. 남편의 헛소리에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빈 접시를 채우다 말고 황급히 달려가서 남편의 등짝을 내려쳤죠. 죄송해요, 부장님. 이가 취했나봐요. 여보, 이만 들어가서 자요. 네?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급기야 부장님을 끌어안고 엉엉 울더군요. 이미 빚만 1억이라면서요. 가엾은 우리 부장님. 퇴직금도 미리 다 정산해서 끌어 쓰셨다면서요. 이제 어떡해요. 그러게 결혼은 저처럼 부잣집 딸을 골라서 하시지. 하필이면. 당신 정말 왜 이래요? 얼른 들어가서 잠이나 자요. 저는 남편을 억지로 일으켰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회사분들이 도와줘서 간신히 남편을 안방으로 밀어넣을 수 있었죠. 남편의 헛소리 때문에 이미 흥겹던 잔치 분위기는 깨진 지 오래였어요. 하나 둘 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 얼른 남편의 직장 상사분에게 달려갔죠. 그리고 거듭 죄송하다고 사과했죠. 죄송합니다, 부장님. 저희 남편이 취해서 저래요. 평소에 술은 입에도 안 대던 사람인데. 괜찮습니다. 박 대리가 오늘은 술이 좀 과했던 것 같은데 뭐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는 거죠. 절대 부장님께 악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평소에 부장님 존경한다고 저한테 얼마나 자주 얘기하는데요. 거짓말이라고 해도 듣기 좋네요. 박 대리가 참 좋은 아내를 얻었어요. 다행히 남편의 직속 상사분은 좋은 사람 같았어요. 기분이 상했을 법도 한데 웃는 얼굴로 괜찮다고 말해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남편의 무례를 사과하고 뭐라도 보답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는데 문득 부모님이 보내주신 무슨 나무 수액이 생각나더군요. 제가 환절기 때마다 기관지염으로 고생해서 부모님이 그때마다 보내주시는 보약 같은 거였는데요.
기관지뿐 아니라 암에도 좋다고 했었거든요. 부장님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얼른 베란다로 가서 부모님이 보내준 나무 수액을 들고 왔어요. 다른 회사 분들은 먼저 내려갔는지 부장님 혼자 저를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이거 받으세요, 부장님. 이거 저희 부모님이 보내주신 나무 수액인데요. 이게 기관지염에 좋다고 해서 제가 먹고 있는 건데 폐암에도 좋다고 했거든요.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본 다음에 괜찮다고 하면 장인어른 드리세요. 아유, 아닙니다. 뭐 이런 걸. 괜찮아요. 아니에요. 저도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봐서 부장님 마음 잘 알아요. 부담 갖지 마시고 드세요. 별로 비싼 것도 아니에요. 제가 억지로 나무수액 상자를 안기자 부장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아버님은 이제 괜찮으신가요? 하고 묻더군요. 전 냉큼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행히 바로 119 불러서 무사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이대로 죽는구나 싶어서 포기하려는 순간 제 얼굴이 생각났대요. 하나뿐인 딸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눈 감을 순 없다 싶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핸드폰부터 찾으셨대요. 아유, 대단하시네요. 저도 딸이 하나 있어서 그 마음 잘 알겠네요. 그쵸? 박대리 아내분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인데. 혼잣말하듯 중얼거리던 부장님은 갑자기 무언가를 결심한 듯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들어간 안방문을 한번 살피고는 저를 향해 은밀하게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원래는 얘기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미 알게 된 이상 모른 척하는 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 싶어요. 그 박대리 말입니다. 뒷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을 하려나 싶었는데 너무 뜬금없는 말이라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네? 저희 남편 뒷조사를 해보라고요? 네. 그 아내분께서는 아는 게 약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모르는 게 약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래도 모르는 것보단 아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럼 아마 저한테 엄청 고마워하실 겁니다. 그게 대체 무슨... 고마우면 나중에 100만 원만 주세요. 그 아까 박대리 말 들었죠? 저 장인어른 병수발 때문에 빚만 1억인 거. 농담 아닌 농담을 한 남편의 직장 상사분은 저를 향해 씩 웃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뒤돌아 현관문을 나가더군요. 제가 뒤에서 저기 잠시만요 부장님 하고 불러도 멈추지 않았죠. 그 뒤로 혼자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남편의 뒷조사라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죠. 저를 믿고 사랑해주는 남편에 대한 배신 같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냥 넘기자니 너무 찝찝한 게 사실이었어요. 결국 전 주변 지인들을 통해 아름아름 알게 된 흥신소에 남편의 뒷조사를 부탁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보름 정도는 걸린다고 하더군요. 보름 내내 피말리는 나날이 이어졌어요. 남편이 나한테 숨기는 게 있을 리가 없어. 그 상사분이 괜한 말을 한 걸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여봐도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은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밥도 잘 넘어가지 않았고 잠도 설쳤죠.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어디 아픈 게 아니냐고 저를 걱정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또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흥신소와 약속한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남편이 출근한 뒤 택시를 타고 흥신소로 향했어요.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흥신소 사장이 내민 두툼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그 서류철에 꽂힌 여러 장의 사진을 보고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아셨는지 몰라도 사모님 촉이 정확했습니다. 따로 만나는 분이 있더군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어요. 사진 속에서 남편은 웬 낯선 이와 다정하게 장을 보고 카페에서 나란히 앉아 진한 스킨십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 상대는 다름 아닌 남자였어요. 남편보다 10대 살은 어려 보이는 마치 대학생 같아 보이는 젊은 청년이었죠. 앳된 얼굴에 제법 곱상하게 생겼지만 아무리 봐도 여자가 아닌 남자가 분명했어요. 뭔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남자가 남편의 바람 상대라고요?
저희도 사례가 사례인 만큼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뒷장 넘겨보시면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전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넘겼어요. 그리고 뒷장의 사진을 확인하자마자 두 눈을 질끈 감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웬 거실 같은 곳에서 그 남자와 서로 발가벗은 채 진한 입맞춤을 나누고 있었어요. 더 볼 것도 없었죠. 감사합니다. 나머지 돈은 계좌로 입금할게요. 무슨 정신으로 흥신소를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연애 시절부터 지금까지 남편이 제게 한 행동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봤죠. 도통 스킨십을 하지 않던 거나 제게 머리를 기르는 것보다 짧은 게 더 어울린다고 했던 것, 그리고 치마를 입으면 화를 냈던 것까지 잡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더군요. 당시엔 그냥 고지식하고 질투심 많은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거리를 정처 없이 방황하다가 간신히 집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맞이해 주더군요. 너는 하루 종일 어디 있다가 이제 들어오니? 얼른 밥부터 차려라. 곧 상철이 올 시간 됐는데 배고프겠다. 평소라면 그냥 넘겼을 시어머니의 까칠한 말을 그냥 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가방에 있던 서류철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집어 던졌어요. 제가 어디 다녀왔는지 궁금하세요? 그럼 한번 보세요. 제가 어디 다녀왔는지. 아니 얘가 미쳤나? 어디 시애미한테 물건을 집어던지고 언상을 높여?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죠? 그 사람이 남자 좋아하는 거. 다 알고 계셨는데 모른 척 하신 거죠? 제 말에 시어머니는 그대로 화석처럼 굳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내 너 그걸 어떻게 하면서 당황하더군요. 걔가 젊을 땐 잠깐 미쳐서 그런 적이 있긴 한데 곧 마음 잡았다. 너 만난 이후로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다고요? 그럼 이 사진 속 남자는 누군데요? 바로 지난주에도 이 남자 만났던데. 제 말에 시어머니는 그제야 바닥에 떨어진 서류철을 주워들었어요. 한 장씩 넘겨볼 때마다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다 알고 계셨죠? 다 알고 계신데 절 속인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한창 시어머니를 향해 악을 쓰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전화가 오더군요. 남편이었어요. 여보, 미안한데 나 갑자기 일이 생겨서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어머니하고 먼저 저녁 먹어. 본능적으로 깨달았죠. 오늘도 상간남을 만나려 한다는 걸요. 흥신소 조사 기록을 보니 야근한다고 한 날엔 늘 그 남자를 만났더군요. 문득 흥신소를 통해 조사한 건 이혼 소송을 할 때 법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던 말이 생각나더군요. 법적인 효력이 있는 증거가 필요했죠. 아니, 그런 것보단 그냥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바보 같겠지만 그만큼 남편을 사랑했어요. 결국 전 두 눈으로 남편의 실체를 확인하자는 결심을 했고요. 어디 가냐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집 밖을 나섰어요. 그리고 제 차를 몰고 남편의 회사 앞으로 갔죠.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차가 주차장 밖을 빠져나오더군요. 저는 들키지 않게 거리를 두고 남편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차가 멈춘 곳은 익숙한 오피스텔이었어요. 흥신소에서 준 서류철에 있던 바로 그 집이었죠. 남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동호수는 이미 흥신소 사장에게 전해들어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비밀번호까지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 문 앞에 당도한 이후에는 좀처럼 몸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이 문을 여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망부석처럼 얼마나 서 있었을까요?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얇은 벽 너머로 남편과 그 상간남의 거친 숨소리가 넘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핸드폰 녹음기를 켜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그대로 충격에 빠지고 말았죠. 남편은 사진 속 그 남자와 알몸으로 소파 위에서 부둥켜 안고 있었어요. 제가 온지도 모르고 있다가 상간남이 상추씨, 뒤에! 하고 부르자 그제야 저를 발견하더군요. 남편은 사색이 돼 허둥지둥 일어나 옷부터 입었습니다.
여보,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당신 지금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게 허둥지둥 당황하는 꼴이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오해? 대체 무슨 오해? 당신이 남자 좋아한다는 게 오해야? 아니면 나 두고 다른 놈이랑 바람핀 게 오해야? 여보, 그런 거 아니야. 이건 그냥 장난으로. 자기 아내한테는 손 하나 안 대는 사람이 장난으로 여기 와서 다른 남자랑 이러고 있니? 너 이러려고 나랑 결혼한 거지? 사회생활하면서 결혼은 해야겠고 그래서 나랑 거짓 결혼하고 뒤에선 이렇게 딴짓하고 다닌 거잖아. 그런 거 아니야. 이미 빼도 박도 못할 상황인데도 남편은 끝까지 잡아댔어요. 하지만 상간남은 그럴 생각이 없었나 보더군요. 그런 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당신 저 여자랑 위장 결혼한 거 맞잖아. 멍청한데 집에 돈은 많아서 좋다며. 당신 집 빚도 갚아주고 차도 새로 뽑아주고. 상간남의 말은 제 가슴에 비수가 돼 날아와 박혔어요. 정말이야? 당신 정말 날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 아니, 난... 더는 들을 것도 없네. 우린 이혼이야. 당신도, 당신 뒤에 있는 저 남자도 내가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주라. 응? 남편은 그대로 나가려는 저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더군요. 나 원래 양성애자였어. 근데 당신 만나고부터는 바람핀 적 한 번도 없어. 당신에 대한 마음도 다 진심이었다고. 근데 이상하게 잠자리는 잘 안 돼서 나도 모르게 욕구를 풀려고 하다 보니 다시 남자를 만나게 된 거야. 절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뿐이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정말 날 사랑했으면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뒤에서 이렇게 다른 놈이랑 바람필 게 아니라. 전 그대로 남편의 뺨을 후려쳤어요. 그것도 모자라 발로 마구 차기 시작했죠. 말리려고 다가온 상간남도 그대로 붙잡아 뺨을 때렸습니다. 당신들 법정에서 볼 생각해. 내가 절대 가만 안 둘 거니까. 그대로 그곳을 나온 저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 짐을 쌌어요. 그리고 친정으로 향했죠. 부모님에게만은 절대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 순간에 결국 기댈 수 있는 곳은 친정밖에 없더라고요. 모든 걸 알게 된 부모님은 노발대발하셨죠. 심지어 엄마는 그대로 앉은 자리에서 혼절까지 하셨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제일 먼저 정신을 차리고 변호사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전부터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던 변호사분이 도움을 주기로 하셨죠. 그 뒤로 지리멸렬한 법적 소송이 시작됐어요. 그 지리한 과정을 여기에 다 풀어놓을 수는 없지만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죠. 남편은 절대 저와 이혼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당연했죠. 제가 위장 결혼으로 남편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었는걸요. 심지어 그것도 모르고 밥 해줘, 빨래 해줘, 시어머니 봉양까지 해줘. 아주 노예가 따로 없었죠. 그래도 남편이 잘못을 시인하는 녹음 파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전적으로 유리했어요. 결국 전 무사히 혼인 무효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고요. 남편과 그 내연남을 상대로 두둑한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제게 남편의 충격적인 실체를 알려준 상사분과는 그 뒤로 따로 만났어요. 지인 중에 남편과 같은 성향의 사람이 있어서 우연히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사실은 후회도 했어요. 잘 살고 있는 사람 괜히 휘저어 놓은 건 아닌지. 그래도 나도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 차마 모른 척 할 수가 없더군요. 너무 좋은 여자 같은데 아무것도 모른 채 속고 있는 걸 보니 너무 화가 나서. 박 대리가 평소 회사에서도 아내분 얘기를 많이 했어요. 대개가 돈 자랑이라서 도무지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처럼 보이진 않았죠. 제가 박 대리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더 그렇게 느낀 걸 수도 있지만요. 부장님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알게 됐을 일이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이렇게 빨리 알게 돼서 헤어질 수 있었던 게 다행이죠. 부장님은 제 은인이세요. 그리고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은혜를 입으면 꼭 갚아야 한다고 배웠거든요. 저는 부장님에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부장님은 왜요? 그때 내가 100만 원 달라고 한 것 때문에 그래요? 농담이었어요. 괜찮아요. 하더군요.
그래도 거듭 졸라서 부장님에게 계좌번호를 받아내자마자 바로 1억을 송금해 드렸죠. 액수를 확인한 그분은 깜짝 놀라면서 절대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큰 돈을 내가 무슨 자격으로 받아요? 이런 걸 바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래도 받아주세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얼른 빚 갚고 사모님하고 새 출발하셔야죠. 제 말에 부장님은 울컥했는지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그리고 한참 뒤,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꼭 갚을게요. 하시더군요. 됐다고 하는데도 거듭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부장님과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다행히 부장님은 그 뒤로 형편이 많이 나아지셨어요. 제가 돈을 받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알자 그 뒤로 명절마다 한우며 송이며 값비싼 선물들을 보내오신답니다. 물론 저도 그만큼 챙겨드리고 말이죠. 부장님을 통해 남편 소식도 전해 들었어요. 저와 갈라선 뒤 그 내연남과도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회사에도 소문이 싹 돌아서 결국 직장도 그만두고 지금은 더 작은 회사로 옮겼다고 해요. 가뜩이나 쥐꼬리만한 월급이 더 적어져서 시어머니가 다시 식당 일을 하고 있다는데 모자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위장 결혼할 여자를 찾고 있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이 이젠 너무 늙었고 집안 형편도 더 기울어져서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길 것 같진 않지만요. 어쨌든 이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만큼 더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 남편과 갈라선 뒤 저는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한때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을 만큼 힘들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하잖아요. 다신 남자를 만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도 했고요. 예쁜 딸과 아들도 얻어 행복한 가정을 꾸렸답니다. 거기에 따로 제 사업까지 하고 있으니 이제 더는 바랄 게 없네요. 부모님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특히 엄마는 우리 사위, 우리 복덩이 하면서 남편을 너무 예뻐한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부터 일이 다 잘 풀렸다고요. 너무 남편만 좋아해서 가끔은 제가 질투가 날 정도예요. 그래도 지금 남편을 보고 좋아하는 부모님을 보고 있으면 저도 행복하답니다. 비 온 뒤 땅이 더 굳어진다고 지금의 행복도 다 과거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겠죠?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